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압을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급판 버전, 요 버전으로 83쪽 5장인데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술에 취해서 아무 데서나 이제 쓰러져서 잡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86쪽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6개월 만에 죽은 남동생의 작은 무덤에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게 남동생이 있었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무덤을 방문할 때마다 종교적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무덤 앞에서 성호를 긋고 절을 하고 비석에 입을 맞췄다. 바로 이런 일들이 꿈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무덤으로 난 길을 걷다가 선술집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공포에 질려 선술집을 돌아보았다. 특이한 광경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는 그곳에 옷을 벗은 상인들, 아주머니들, 이들의 남편들이 무리지어 웃고 떠들며 놀고 있었다. 모두들 잔뜩 취한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선술집의 현관 앞에는 집마차가 서 있었는데 이상한 마차였다. 음, 근데 그 말들이 어떤 말이었냐면은 이런 말은 장작이나 건초더미 같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진흙탕이나 바퀴 자국에 빠지기라도 하면 금방 기진맥진하는 허약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농부들은 채찍으로 이런 말들의 콧잔등과 눈까지도 가차없이 지독하게 두들겨 팼다. 이런 말을 볼 때마다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면 엄마는 항상 그를 창문에서 떼어놓곤 했는데 바로 그런 허약한 말들 중 하나가 마차에 매여 있었던 것이다. 지금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어떻게 보면은 그 허약한 말을 그 농부들이 굉장히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술에 만취한 우람한 농부들이 알록달록한 농부 옷을 입고 어깨에 외투를 거치고 밖으로 나왔다. 타, 전부들 타. 다들 데려다 주지, 타. 하지만 그 즉시 웃음소리가 야유가 울려 퍼진다. 이런 말라깽이 말이 데려다 준다는 거야? 이런 암말을 짐술에 매다니. 이 말은 20살이나 먹었을 거야. 모두들 크게 웃고 농담까지 하면서 수레에 기어 타올랐지만 사람들은 뚱뚱하고 얼굴이 발그레한 어떤 안악을 태웠다. 붉은 무명옷을 입고 깍깍대며 웃음을 짓고 있었다. 자, 가자. 여인 말은 온 힘을 다해 수레를 끌어당겼지만 빨리 달리기는커녕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다리만 허우적거리며 세 사람의 채찍에서 콩 떨어지듯 인정사정 없이 떨어지는 맷 때문에 신음소리를 냈다. 나도 태워주게 형제들. 무리 중에서 몸이 단 청년이 외쳤다. 타! 모두들 타라고! 모두들 데려다 주지. 이놈을 갈길 거야. 그는 말을 내리치더니 나중에는 앞뒤 안 가리고 사정없이 갈겼다. 아빠, 아빠! 어린 라스콜리니코프는 꿈에서 아버지에게 외쳤다. 아빠, 저 사람들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아빠, 불쌍한 말을 때리고 있어요. 가자, 가. 아버지가 말했다. 취해서 못된 짓을 하는구나. 바보들 같으니. 가자. 보지 말고. 죽도록 갈겨. 그럼 가겠지. 갈 테다. 말을 죽일 셈이군. 상관마. 내가 하고 싶으면 더 타. 앞말은 잦아지는 매를 참지 못하고 탈진해서 뒷발질을 하기 시작했다. 노인조차 참지 못하고 미소 지었다. 정말로 이런 말라빠진 앞말도 말이라고 뒷발질까지 하려 하네. 그러니까 꿈에서 굉장히 잔인한 이런 상황을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92쪽에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떻게 보면은 어린 라스콜리니코프를 아버지가 데려다가 그 광경을 못 보게 하죠. 니체의 예가 많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자, 근데 죄와 벌에 집중을 할게요. 92쪽.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나무 밑에 앉아서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럴까? 열병이 난 것은 아닐까? 이런 악몽을 꾸다니. 그의 온몸은 실컷 얻어맞은 것 같이 나른했다. 마음도 혼란스럽고 우울했다. 그는 무릎 위에 팔꿈치를 괴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맙소사. 그는 부르짖었다. 정말
정말로 나는 진정 도끼를 들고 노파의 머리를 내리찍으려 하는 것일까? 그 정수리를 부수려고 하는 것일까? 끈적끈적하고 따뜻한 피 위를 미끄러지면서 자물쇠를 깨고 도둑질까지 하려는 것일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피투성이의 몸을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 도끼를 가지고 오, 맙소사. 정말로 그렇게 하려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 일을 견뎌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난 왜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어제 그 일을 시험해 보러 간 어제만 해도 난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는 걸까? 왜 나는 아직도 주저하고 있나? 어제만 해도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이건 더럽고 불쾌하고 추악하다. 추악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 일을 생각만 해도 정말 메스꺼워지고 소름이 끼치지 않는가? 아니, 난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고. 이 모든 계산이 아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없다고 치자. 이 한 달 동안 그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모든 것이 명약관화하고 수학처럼 정확하다고 치자. 오, 하느님. 그래. 난 결행할 수 없다. 난 감당하지 못할 거야. 감당하지 못해.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지금 이 사람은 조금 더 이야기가 더 나오겠지만은 라스콜리니코프를 도스토옙스키가 묘사하는 방식이 어떤 범죄다라고 하는 타인의 그 지점에 있어서 그 지점을 넘어서는 지점을 이성으로부터 자식이 자신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자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적인 필연적 인과성에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의 자발성으로부터 스스로 입법할 수 있는 도덕의 원칙이 있다라고 그 칸트나 이성주의 철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입법하는 정신 자체를 라스콜리니코프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타인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나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살인 행위도 용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논리적인 모순의 고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내가 입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타인도 입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성 철학의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입법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입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법 과정의 모순에 있어서 더 큰 기관이라든지 그것이 기관의 끄트머리에 정부가 있겠죠. 객관 논리학으로서. 그런데 라스콜리니코프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초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인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하나의 도덕적 원칙을 정립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하지 말라는 짓을 넘어서는 순간 진짜 자유가 확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연히도 96조에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계속해서 라스콜리니코프를 살인자로 몰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집주인 여자와 이런 지나가는 말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96쪽에 이런 꿈까지 꿨고 라스콜리니코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극단적인 두려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96쪽 그때 이미 그곳을 지나쳤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한마디의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들을 지나쳤다. 그가 처음에 느꼈던 놀라움은 점차 공포로 뒤바뀌었고 그의 등골에는 차가운 전율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뜻밖에도 내일 저녁 7시에 노파의 동생, 노파의 유일한 동거자인 리자베타, 그러니까 그 전당포 여 주인의 이복 여동생이에요. 리자베타가 집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노파는 정확히 저녁 7시에 혼자 집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연스럽게 작가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벌이 굉장히 우직하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탐정 소설 비슷하기도 하고 뽀르피리라고 하는 예심 판사의 그러니까 예심 판사지만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은 검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검사 뭐 아니면 수사권이 좀 강력하게 있는 검사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기소권이나 수사권이 있는 검사를 뽀르피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탐정극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우직한 게 뭐냐면은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한 명의 사나이, 한 명의 남자의 내면을 그대로 따라가는 듯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이입이 쉬운 거죠. 자, 6장 97쪽. 나중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우연한 기회에 그 상인 네가 리자베타를 자기 집에 초대한 이유를 알게 됐다. 그것은 아주 흔히 있을 수 있는 용무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다른 고장에서 이사와서 살다가 살림이 궁핍해진 어떤 가족이 가구와 옷가지들 그리고 그 밖에 주로 부인용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시장에 내다 팔면 수지가 맞지 않으므로 그 일을 대신해 줄 여자 상인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리자베타 그 누구죠? 그 전당포 여주인의 이복 여동생 리자베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수료를 받고 일을 처리해 주었는데 정직해서 언제나 제일 비싼 가격을 불러줬고 착한 사람이에요. 이 리자베타는. 그리고 알게 되지만은 소니아 마르멜라도프나 그 소니아의 알고 지내는 친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가격에 불러주는 거예요. 한 번 부른 값은 절대로 깎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단골이 많았다. 그리고 그녀는 대체로 말수가 적은 데다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온순하고 겁이 그녀는 대체로 말수가 적은 데다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온순하고 겁이 많은 여자였다. 그렇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최근에 와서 미신을 믿는 성향이 강해졌다. 이 흔적은 후일까지 오래도록 남아서 거의 지워질 수 없었다. 그는 이번 사건 전체에서도 언제나 어떤 기괴함과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무언가 특별한 힘과 우연의 일치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어디서 술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노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여자다, 뭐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아,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 저 여자는 어때? 저 여자는 어떻고 저쩌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동생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어. 그러니까 저 여자는 죽어 마땅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암시를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102쪽 한번 들어볼게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물론 이런 말들은 형식이나 주제가 다르기는 하지만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닌 지극히 평범하고 흔한 젊은이들의 논쟁거리자 의견이었다. 이제 막 그의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방금 그 노파로부터 그런 생각의 맹아를 가지고 나오게 된 이때 하필 왜 그는 노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일까? 그에게는 이러한 우연의 일치가 언제나 이상하게 여겨졌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것도 참 묘한 얘기인 게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한 가지 생각만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것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사랑이 됐건 저 사람에 대한 증오가 됐건 간에 한 가지 생각만 가득하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그것으로 연관돼서 해석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몰두하고 몰입하는 것도 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어떤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 이외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다 만사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여기서도 논리적 모순이 뭐냐면 우연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것만 듣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뺏어야 돼.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합리화할 것만 찾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만사의 다른 사태나 뭐 라주미인을 마주친다거나
아마 많은 사람을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주쳤을 거예요. 일상에서. 근데 이 사람은 그거는 다 자기 자신의 의식의 침잠 속에서 사라지는 종류예요. 그리고 딱 걸리는 거는 저 노파를 죽여야 된다. 노파를 죽여야 되는 전당포의 노파를 죽여야 된다라는 명분만 나한테 있으면 된다.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귀에 그것만 들린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라스콜레니코프는. 이제부터는 꽤나 끔찍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는 시작을 하죠. 105쪽. 그는 만사를 제대로 생각하여 무엇 하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온통 주의를 집중시켰다. 심장은 여전히 강하게 고동쳐서 숨쉬기가 괴로울 정도였다. 우선 올가미를 만들어서 외투에 꿰매야 했다. 그것은 1분도 걸리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베개 밑을 뒤져서 그 밑에 쑤셔 넣어두었던 속옷들 중에서 세탁도 하지 않고 낡고 해진 윗옷을 한 벌 꺼냈다. 그 넝마 조각에서 그는 폭 1베르쇼크, 길이 8베르쇼크쯤 되는 끈을 찢어냈다. 그리고 그는 그 끈을 두 겹으로 접어서 두꺼운 목면 재질로 만든 품이 크고 튼튼한 여름 외투를 벗은 뒤 왼쪽 겨드랑이 양쪽에 그 끈의 양끝을 꿰매기 시작했다. 꿰맬 때 그의 손은 부들부들거렸지만 그는 이를 이겨냈다. 그가 다시 외투를 입었을 때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실과 바늘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종이에 쌓인 채 탁자에 놓여 있었다. 올가미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가 생각해낸 재치 있는 고압물로서 도끼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도끼를 들고 거리를 걸을 수도 없거니와 외투 속에 감춘다 해도 여전히 겉에서 손으로 붙잡아야 하므로 눈에 띌 염려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올가미가 있으니 도끼의 머릿부분을 올가미에 끼기만 하면 길을 가는 동안 도끼는 안쪽 겨드랑이 밑에서 안전하게 결려 있게 되는 것이다. 외투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도끼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잡이 끝을 붙잡을 수도 있었다. 외투는 부대처럼 품이 넉넉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그가 호주머니 속에서 무엇을 손으로 누르고 있는지 보일 염려가 없었다. 그는 이 올가미를 2주 전에 이미 고안해 놓았던 것이다.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에서 보면은 그 스콜세지가 묘사를 할 때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어린 조디 포스터가 연기하는 소녀를 구하러 매춘부 매운굴로 가죠. 갈 때 이제 총을 이제 완전히 중무장을 하는데 그 점에서 이 장면에서 많이 영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섬찟한 묘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우리에게 더 비수를 꽂죠. 2주 전부터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품에서 이 품을 다 드러내고 여기다가 도끼를 숨긴 다음에 도끼 대가리 부분을 올가미로 감싸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쥔 다음에 올가미를 쥔 다음에 한쪽으로 하면은 도끼가 계속 당겨져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품에 붙어 있을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서 내가 도끼를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단히 치밀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걸 2주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끝내자 그는 터키식 소파와 마루 사이에 난 작은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왼쪽 구석 부근을 뒤져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숨겨놓았던 전당품을 꺼냈다. 그러나 그것은 전당품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물건이었다. 판판하게 대패질된 단순한 나무판이었는데 그 크기와 두께가 은으로 만든 담뱃감만 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 여주인한테 친구가 준 은재 담뱃값이 있다. 그걸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전당 물품으로 맡기고 싶다. 음, 이것은 노파가 묶음을 풀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묶은 거예요. 잠시나마 노파의 주의를 빼앗아 기회를 엿보기 위한 것이었다. 철판은 노파가 처음부터 물건이 나무로 된 것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무게를 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때가 올 때까지의 그의 소파 밑에 간직되어 있었다. 그가 전당품을 꺼내 들었을 때 갑자기 마당 어디선지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7시가 지난 게 언젠데 한참 되었다고 맙소사.
문으로 달려가 귀를 기울인 다음에 그는 모자를 움켜쥐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것은 부엌에서 도끼를 훔치는 일이었다. 이 일을 도끼로 해치워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어 있었다. 그는 도끼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음, 그의 눈에는 더욱더 어리석고 추악하게 보였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계획들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지막 한 점까지도 숙고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의욕의 여지라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 계획이 어리석고 추악하고 가당찮은 일이라고 해서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점들과 미심쩍은 부분들은 여전히 밑도 끝도 없이 많이 남아 있었다. 어디서 도끼를 구할 것인가와 같은 사소한 일은 조금도 걱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쉬운 일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집안의 하녀는 대개 집에 없었다. 그녀는 구멍가게에 가 있었는데 문을 활짝 열고 다녔던 것이다. 그러니까 도끼를 훔친다는 것은 뭐 사소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108조. 처음에, 아니, 훨씬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문제에 골몰해 있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게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이 사람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그것은 왜 거의 모든 범죄자들이 그렇게 쉽게 발견되고 폭로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거의 모든 범죄자들의 흔적이 그토록 뚜렷이 남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는 점차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의 의견에 따르자면 제일 중요한 원인은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범죄자 자신에게 있었다는 점이다. 범죄자 자신이 거의 예외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즉 이성과 조심성이 제일 필요한 그 순간에 이성이나 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이상한 경솔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의 확신에 따르면 이런 이성의 혼미 현상과 의지의 상실 현상은 병처럼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점차로 강해져서 범죄를 실행하기 직전에 최고조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범죄 순간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범죄 이후에도 얼마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모든 병이 회복되듯이 그런 상태도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병이 그 범죄를 야기하느냐, 아니면 범죄 자체가 그 특별한 본질상 언제나 일종의 병과 같은 것을 동반하느냐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없다고 느껴졌다. 아, 같죠? 그러니까 그런 멍청함이 범죄를 야기하는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런 이성과 어린아이 같은 조심성이 엉망이 된다라는 것은 동치죠.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지점에서 뛰어넘는 지점을 초인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정신의 이전 투구 같은 이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일종의 초인일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론에 도달한 그는 자신만큼은 이번 일에서 그런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단정했다. 이성과 의지는 계획한 일을 실행하는 동안 계속 사라지지 않고 그에게 남아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착각이죠. 이건 자기 기만이고 어떻게 그게 사라져?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 의지는 이게 모순될 수밖에 없는 게 자유는 절대적으로 선함이라든지 타인의 생명이나 타인의 재산을 해하지 않는 한에서의 자유라고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의 신이 이 나무에 있는 사과만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제약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뱀이 꼬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아, 구약의 신의 입장에서 그것만이라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약속이 공허하지 않은 징표로서 사과를 사과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아담과 이브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야훼가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면은 그것마저도 누릴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라스콜리니코프도 같은 모순에 빠진 게 뭐냐면은 내가 이성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자유의 정당화로 입증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만인 거예요. 자유는 이 모순을 참 깨부시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한테 지금 승부를 거는 지점이 이 지점이거든요. 자유의 절대적인 의미에서 수천, 수백, 수만 명을 죽인 사람은 영웅으로 남는데 한 명을 죽이지 말라라고 한 명의 개별자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맞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거꾸로 묻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대답에 대해서 쉽게 답을 못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 됐건 간에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황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한번 계속 넘어가 볼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최면을 걸고 있냐면 일을 행할 때 의지와 이성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일의 모든 상세한 점들에 대해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 익히게 되면 모든 곤란한 부분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이다. 그러나 일은 좀처럼 시작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최종적인 결론을 더욱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시계가 울리자 모든 일은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거의 뜻밖으로 약간은 우연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말았다. 한 가지 지극히 사소한 사건이 계단을 채 다 내려오기도 전에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항상 활짝 열려있던 여주인의 부엌까지 와서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 칸을 미리 곁눈질했다. 하녀가 없더라도 여주인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가 도끼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녀가 갑자기 방 밖을 내다보면 곤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하녀는 집 부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었다. 그 하녀는 광주리에서 빨래를 꺼내 빨랫줄에 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그는 당혹스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손을 멈추고 어떻게 보면 그가 지나갈 때까지 쭉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를 외면하고서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척 그곳을 지나쳤다. 도끼가 없었다. 그의 충격은 무서울 정도로 컸다. 그리고 나서 바깥을 배회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요. 이게 도끼를 어떻게 구하지? 참. 이다가 이 사람이 도끼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끼에 미쳐 있어. 그 밖으로 나왔는데 경비원의 어두운 작은 방을 마주보고 서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로부터 두어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경비실 안의 침대형 의자 오른쪽에 무언가 번쩍이는 물체가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도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도끼를 못 구하고 난 이제 도끼를 못 구했으니 나 이제 살인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우연히 경비원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도끼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라스콜리니코프 입장에서는 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7시는 거의 다가가기 시작을 해요. 112쪽.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이렇게 도중에 만나는 모든 것에 집착을 하겠지.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곧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그는 벌써 집 근처에 다가가고 있었다. 바로 저기 집이 그리고 문이 보였다. 어디선가 갑자기 시계의 종이 한 번 울렸다. 뭐야, 벌써 7시 반이란 말인가? 그럴 리가 없어. 아마도 시계가 빨리 가는 걸 거야. 다행스럽게도 그는 또 한 번 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마치 계획했던 것처럼 그 순간 건초를 실은 커다란 집마차가 그보다 앞서 대문을 통과하면서 대문으로 들어서는 그를 완전히 가려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집마차가 대문에서 마당으로 들어설 즉 그는 재빨리 오른손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두근거리는 심장을 손으로 누른 다음
다시 한번 도끼를 어루만져 위치를 바로잡은 뒤 조심스럽게 귀 기울이며 조용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고 그는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2층에 빈 아파트가 있고 그 안에서 칠장이들이 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일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서서 생각하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지금 그 건물에 들어오니까 2층에는 빈 아파트가 있고 칠장이들이 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새 4층에 도착했다. 집이 이제 전당포에 도착한 거예요. 노파의 집 바로 아래에 있는 3층의 아파트도 모든 정황으로 미뤄보아 역시 비어 있음에 틀림없었다. 문패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집 사람들도 이사했음이 분명했다. 그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그만둬 버릴까? 하는 생각이 한순간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런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노파 집의 동정을 살폈다.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계단 아래쪽에 귀를 기울였다. 오랫동안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런 다음 그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핀 뒤에 문에 다가가 옷 매무새를 고치고 다시 한번 올가미에 걸려있는 도끼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한 것은 아닐까?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특별히 흥분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을까? 이 노파는 의심이 많은데 심장의 고동이 진정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심장의 고동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더욱더 심하게 고동칠 뿐이었다. 그리고 배를 종을 울렸다. 더욱 세게. 대답이 없다. 함부로 종을 울려봐야 소용도 없고 더구나 그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노파는 물론 집에 있었지만 그녀는 의심이 많은 데다가 혼자였다. 그도 그녀의 습관을 조금은 알고 있었다. 다시 한번 귀를 문에 바싹 갖다 붙였다. 그의 감각이 너무 예민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잘 들려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문득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쥐는 소리와 바로 문 앞에서 옷 스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누군가 역시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물쇠 바로 앞에 서서 그가 밖에서 그러는 것처럼 안에서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바짝 댄 채 살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노파도 이 문이 있으면은 라스콜리니코프도 똑똑하고 이러고 온 거고 그 문 안에서도 노파도 이러고 있는 저 똑똑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네. 114쪽. 그는 라스콜리니코프는 숨어 있는 것을 눈치채이지 않으려고 몸을 일부러 움직이며 큰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종을 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용하고 안정감 있게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 없이 울렸다. 나중에 이때의 일을 상기할 때마다 이 순간은 선명하고 또렷이 그리고 영원히 그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사고력이 순간적으로 흐려져서 감각이 거의 없었던 그때 자신이 어디에서 그런 교활함이 생겨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잠시 뒤 빗장을 푸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것 같아. 도스토옙스키가 무서운 지점이 뭐냐면은 사람의 심리 묘사에 있어서 이 사람은 지독해요. 그러니까 어, 통화음만 울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게 어떤 전화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 노파가 지금 무슨 흉흉한 일이 터질 것 같다라는 거는 노파도 아는 거야. 여기서 도스토옙스키가 그 묘사를 하진 않았죠. 뭐 노파의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뭐 누가 뭐 죽은 부모님이 이렇게 보였다. 뭐 그런데 일체 노파에게는 그런 묘사는 안 하고 완전히 라스콜리니코프의 시점과 내면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완전히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지점에서 대단히 무서운 그런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7장입니다. 1부의 7장. 전처럼 문이 빠끔히 열리며 다시 두 개의 예리하고 의심이 많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그를 쏘아보았다. 그는 그들 둘만이 있다는 데서 노파가 겁을 먹을까 두려웠고 또 자신의 모습이 노파의 의심을 북돋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알려나 이바노브나. 저는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저쪽으로 가는 게 좋겠군요. 그녀를 내버려 두고 그는 허락도 받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노파는 그의 뒤를 쫓아왔다. 그녀의 혀가 풀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요? 당신 누구요? 뭘 원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알려나 이바노나.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예요. 여기 지난번에 약속한 전당품을 가지고 왔어요. 노파는 전당품을 본 다음 불청객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는 심술궂고 의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그를 주의 깊게 노려보았다. 1분가량이 흘렀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어떤 조롱의 빛 같은 것이 번뜩이자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두려움마저 느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마디의 말도 없이 노파가 30초 정도 계속해서 그를 노려본다면 주랭랑을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꼭 모르는 사람처럼. 그는 갑자기 분노를 느끼고는 다시 이런 말을 내뱉었다. 마음에 들면 잡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와 버렸다. 노파는 정신을 차렸다. 손님의 단호한 말투가 아마도 그녀를 안심시킨 것 같았다. 아니, 왜 그렇게 성급하게 가려고 하는가, 젊은이도 참. 이게 뭐요? 그녀는 전당품을 보면서 물었다. 은재 담뱃갑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창백하지? 손도 떨고 있는데. 감기라도 든 겐가? 오한이 나서 그래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별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창백해지지요. 이게 뭐요?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전당품의 물건을 보며 말했다. 물건은 담뱃갑이에요. 은재예요. 보세요. 어쩐지 은재는 아닌 것 같은데 지독하게 쌌구만. 그녀는 꾸러미를 풀려고 애쓰며 빛이 들어오는 창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몇 초 동안 그를 내버려 둔 채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는 외투의 단추를 끌어서 도끼를 올가미에 벗겨냈으나 아직 완전히 꺼내들지는 못하고 옷 밑에서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그의 양손은 무서울 정도로 힘이 빠져 있었다. 그는 자기 손이 매 순간 점점 마비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도끼를 꺼내다가 놓칠까봐 두려웠다. 갑자기 그는 현기증을 느꼈다. 왜 그렇게 꽁꽁 싼 거요? 노파는 그를 향해 몸을 돌리면서 불만스레 소리쳤다. 이제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도끼로 완전히 빼든 다음 양손으로 치켜들어 정신없이 거의 힘도 주지 않는 채 반사적으로 그녀의 머리를 향해 도끼 등을 내리쳤다. 처음에 그는 거의 힘을 주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일단 도끼를 내리치자 갑자기 힘이 불끈 솟아올랐다. 노파는 항상 그렇듯이 맨머리였다. 흰머리가 많이 섞인 금발에다 수치 적은 그녀의 머리털은 평상시대로 기름이 발린 채 쥐꼬랑지처럼 따여서 그녀의 뒤통수에 삐죽 튀어나온 뿔빛으로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키가 작았으므로 타격은 정확히 정수리에 각이 가해졌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극히 약한 소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간신히 두 손을 머리 쪽으로 쳐들었지만 이내 마루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 손에는 아직도 전당품을 쥐고 있었다. 이때 그는 온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정수리를 향해 도끼날을 내리쳤다. 엎어진 잔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피를 왈칵 쏟으며 그녀는 고개를 위로 젖히고 벌렁 뒤로 나빠졌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노파가 쓰러지도록 자리를 내어준 다음 곧바로 노파의 얼굴 위에 몸을 굽혔다. 그녀는 벌써 죽어 있었다. 눈은 마치 튀어나오기라도 한 것처럼 부릅뜬 채 이마와 얼굴은 온통 주름이 잡혀 경련을 일으키며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재빨리 열쇠를 찾았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주의 깊고 조심스럽기까지 했으며 계속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곧 열쇠를 꺼냈다. 그는 즉시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침실로 뛰어들었고 그 위에는 비단 조각으로 기운 솜이불이 깔려져 있었는데 서랍장의 열쇠를 집어려다 열쇠 꾸러미의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몸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한순간이었다. 도망가기엔 너무 늦었다. 그는 자신을 비웃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어떤 불안한 생각이 뇌리에 스쳤다. 노파가 아직 살아있으며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꾼을 노파의 가슴에서 풀어보려고 했지만 무언가가 걸려서 방해가 되었다. 참다 못해 그 도끼를 시체에 휘둘러 끈을 자르려고 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몸에 도끼를 대지 않고 번거로운 작업 끝에 끈을 잘랐고 거기에 지갑이 있었다. 끈에는 삼나무와 동으로 된 십자가 두 개와 그 밖에 법랑으로 만든 성상이 걸려 있었다. 이런 것들과 함께 테두리에 철장식과 고리가 달린 기름때에 찌든 작은 양피 지갑이 걸려 있었다. 지갑은 불룩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는 십자가를 노파의 가슴페기에 던진 뒤 이번에는 도끼를 들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바삐 서둘러 열쇠를 잡고 그것과 씨름했다. 그는 피로 얼룩진 손을 붉은 안감에 닦으려고 했다. 붉은색이니까 피가 눈에 띄지 않을 거야. 이런 판단이 있었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렸다. 세상에,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닐까. 갑자기 노파가 죽어 있는 방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일손을 멈추고 죽은 듯이 숨을 죽였다. 그러나 사방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가 잘못 들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가벼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혹은 누군가 간헐적으로 낮은 신음소리를 내다가 소리를 멈춘 것 같기도 했다. 다시 죽음과 같은 정적이 2, 3분간 지속되었다. 그는 궤 옆에 웅크리고 앉아서 겨우겨우 숨을 몰아쉬며 기다리다가 벌떡 일어나 도끼를 쥐고 침실 밖으로 나가봤다. 방 한가운데는 리자베타가 손에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서서 넋을 잃은 채 살해당한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온통 백지장처럼 질린 모습이 소리를 지를 힘마저 없어 보였다. 뛰쳐나온 그를 보자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련이 일었다. 그녀는 손을 들고 입을 열려 있지만 여전히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천천히 그를 피해 구석으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뚫어질 듯 그를 쳐다보았으나 여전히 비명을 지르지는 못했다. 그는 도끼를 들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입술은 애원하듯이 일그러졌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 놀랐을 때 자신을 놀라게 한 그 대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소리를 지르려고 할 때의 모습과 비슷했다. 가련한 리자베타는 너무 순박하고 학대를 당해 항상 겁에 질려 있었으므로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도끼가 바로 그녀의 얼굴 앞에 들려져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런 행동은 가장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을 밀쳐내려는 듯 그 손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다. 타격은 정확히 두개골에 가해졌다. 도끼날은 금방 위마를 지나 거의 정수리까지 그녀의 머리를 쪼개버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너무 당황하여 그녀의 보따리를 들었다가 다시 던져버리고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공포가 점점 더 강하게 그를 사로잡는다. 특히 이 예기치 못했을 두 번째 살인 이후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는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만일 이 순간 그가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더라면, 즉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곤란하고 절망적이며 추악하고 어리석은가를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이때 그가 여기서 뛰쳐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방심 상태, 어쩌면 명상과도 비슷한 상태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나서 라스콜니코프는 피를 닦고 그 현장을 이제 정리하기를 시작을 해요. 122조. 하느님 맙소사, 도망가야 한다. 도망가야 해. 그는 중얼거리며 현관으로 몸을 던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공포를 체험하게 됐다. 그는 우뚝 서서 쳐다보았으나 도저히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문. 그러니까 현관에서 계단으로 나가는 바깥문. 그가 조금 전에 종을 울리고 들어왔던 그 문이 주먹 하나는 들어가 있을 정도로 빠끔히 열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문을 연 채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음, 무섭네요. 이 글이 이렇게 무섭네요. 어쨌든 간에 좀 무섭네요. 다시 근데 살벌하네. 어쨌든 간에 또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마침내 방문객이 123쪽 벌써 4층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몸을 부르르 떨고 계단참에서 재빨리 아파트로 미끄러듯이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데 방문객은 계속해서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양철로 만들어진 종이 쟁강쟁강 울리기 시작하자 또 다른 손님이 온 거예요. 전당포 손님. 그는 문득 방에서 누군가가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당장이라도 빗장이 비껴져 버릴 것 같은 막연한 공포를 느끼며 정말 그럴 것 같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을 잠근 게 아니라 이 빗새만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덜그덕 덜그덕 소리가 나니까 안에서 노파가 왜 이거를 문도 잠궈 놓지 않고 빗새만 걸어 놨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뭐야? 이게 열쇠가 안 잠겨 있네? 근데 안에서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비 그것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덜거덕 덜거덕 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열쇠를 못 찾아서 거기서 빗새만 이렇게 잡고 있고 손님은 이렇게 덜거덕거리고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바깥에 현관 바깥에서 젊은이가 오게 돼서 사람이 없나 보네. 이상하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노파가 어디 갈 데가 있나?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나도 볼 일이 있소이다. 그러니까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빚세가 걸린. 그럼 어쩐다. 그냥 돌아가야겠네. 에이, 돈 좀 얻어볼까 하는데. 물론 되돌아가야겠죠. 그런데 시간은 정했는지 모르겠어. 마귀 할멈 같으니. 1년 내내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다리가 아프네. 어쩌다 하다. 어떻게 알아? 이게 어디 간 거야? 경비원한테 물어볼까요? 뭐라고 말이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온지 말입니다. 에이, 제기랄. 잠깐. 청년이 외친다. 이것 좀 보세요. 당기면 문이 덜컥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요. 이건 할망구가 자물쇠를 잠근 게 아니라 빗장을 질렀다라는 얘기예요. 빗장이 덜컥거리는 소리. 그래서요. 아이고 참 아저씨도 못 알아들으시네. 이건 그들 중 누군가가 집에 있다는 말이에요. 만일 모두 밖으로 나갔다면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지 빗장을 지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빗장이 덜컥거리죠. 빗장을 걸었으니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라스콜니프는 선체로 도끼를 힘껏 쥐었다. 그는 꼭 의식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들이 들어오면 그들과 싸울 각오도 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며 상의할 때 그는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내고 문 뒤에서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은 욕구를 몇 번씩이나 느꼈다. 그는 그들이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동안 욕설을 실컷 퍼부으면서 그들을 놀려주고 싶은 생각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체 제기랄 맙소사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내려가요. 왜냐면 이상하잖아. 자기들도 이상한데 뭐 또 딱히 또 심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려가요. 그리고 라스코프리코프는 빗장을 벗기고 문을 살짝 열어요. 그는 세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살짝 나온 거야,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디로 피할까? 아무데도 피할 곳이 없었다. 그는 다시 뒤로 물러나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다. 야, 이 나쁜 자식아, 제기랄 서지 못해? 외침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어떤 아파트에서 아래로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뛰어내려갔다기보다 계단 아래로 굴러 내려져오면서 목청이 떠지도록 악을 썼다. 미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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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까! 이 광대 같은 놈 두고 보자고! 외침 소리는 쇳소리로 변했고 마지막 소리는 이미 마당에서 들려왔다. 그는 청년의 낭랑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이다. 완전한 절망한 그는 그들을 향해 똑바로 걷기 시작했다. 될 대로 되라. 그들이 불러세워도 만사는 끝장이고 가게 내버려둬도 역시 끝장이다. 얼굴을 기억하게 될 테니까. 그들은 이미 거의 가까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 사이는 겨우 한 층 차이였다. 그러니까 2층에서 아까 2층에서 그 미장이들이 칠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구원의 길이 보였다. 몇 계단 밑 계단 오른쪽 문이 활짝 열린 빈 방이 보였다. 그 방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던 아파트인데 지금 그곳에선 마치 일부러인 것처럼 칠장이가 없었다. 아마도 막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간 게 그들이 틀림없었다. 그러니까 이 꼬흐랑 그 바깥에 있어 빗장을 열었던 다른 두 손님이 누구를 부르러 올라간 거야.
그 사이에 라스콜리니코프는 빗장을 열고 내려간 거야. 그런 다음에 2층에 있는 고기로 싹 들어간 거지. 그리고 그 칠장이들은 장난을 치다가 싸움이 붙어서 바깥으로 도망가고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벌써 그러니까 그 손님 둘은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눌 때 4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문 아래도 그랬다. 그는 재빨리 건물의 대문을 지나 거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이 이미 아파트에 도달했으리라는 것도, 잠겼던 문이 이제는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또 시체를 발견했을 거라는 것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인자가 있었고 살인자가 그들 옆을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1분도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그는 이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사이에 살인자가 빈방에 숨어 있으리라는 것도 이미 추측했을지도 모른다. 첫 번째 모퉁이까지는 100걸음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해도 빨리 걸을 수 없었다. 어느 대문 밑으로 들어가든 남의 집 계단에 서서 조금만 기다렸다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는 의식이 분명치 않았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거의 쓰러졌다. 그러나 모든 일은 순조롭게 끝났다. 경비실 문이 닫혀 있긴 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다. 이것으로 미뤄보아 경비원이 집에 있음에 틀림없지만 이미 그는 판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비원에게 도끼 다 썼어요 라고 건네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경비원도 그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끼까지 거기다가 마무리를 졌다는 거예요. 네. 2층은 미장이가 있었고 3층은 비어 있었고 4층에 노파가 있었고,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살해하고 그녀의 이복 동생까지도 살해하고 문은 열려 있었고 빗장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라스콜리코프는 현장을 정리하던 중에 다른 손님이 왔고 빗장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두 사람은 경찰을 부르러 나가죠. 그리고 라스콜리코프는 될 대로 되라는 듯이 빗장을 열었고 내려가는 도중에 미장이가 2층 집을 열고 두 미장이가 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 우연히 숨게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이 전당포 손님들은 다시 4층으로 올라가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틈에 다시 빠져나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영화로 찍어도 돼요. 이건 그냥 영화로 찍어도 될 정도로 완성도 측면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벌은 늘어지는 지점이 없어요. 근데 악령하고 백치는 늘어지는 지점이 좀 있었잖아요. 걸작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작품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뭐 추임새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넣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지점에서 마치고,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대단히 몰입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도스토옙스키 두 번째 시간 1부 라스콜리니코프의 넘어섬 살인장이었습니다. 네.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